새벽 4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릅니다. 67회를 살아오면서 몸에 새겨진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이제는 시계가 없어도 정확히 이 시간에 깨어나곤 하죠. 이불 속에서 무릎을 굽혀보니 뼈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락방 작은 창문 너머로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장볼 생각을 하다니. 혼잣말이 갈라진 목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풍겨오는 비린내, 떡집에서 피어오르는 김, 야채 가게 앞에 쌓인 배추에서 나는 흙냄새. 바닥에는 누군가 뿌려놓은 물이 살얼음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27살에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오래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미옥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쇠 손잡이가 차가워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고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간판이었죠. 문득 30년도 더 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간판을 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벽에 고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아래에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있었죠. 그때는 이 간판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켜졌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벽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고 수만 그릇의 밥을 지었습니다. 6시가 넘어서야 아들 대호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뻗쳐 있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네네. 배달 수수료 건으로요. 대호는 저에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구석으로 가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 대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 며느리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손에는 로고가 박힌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미란은 테이블에 앉더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 매출 보셨어요? 수수료가 또 올랐더라고요. 이래 갖고는 못 버텨요. 숫자는 잘 모르지만 애들이 사는 세상이 참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자 지우였어요. 8살짜리 꼬마가 빨간 볼을 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꽉 감쌌어요. 그 순간 무릎이 아픈 것도 손이 시린 것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저는 지우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미옥 씨,
아직도 손에 기운이 남았어. 이 국물 맛은 다른 데서 못 먹어. 생선 가게 사장이 국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거의 다 해요. 어머니는 이제 많이 편하게 쉬시고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 간판은 아직 내 이름인데 왜 나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접시를 나르고 물을 따라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녁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낡은 장롱이 있었어요. 저는 장롱 문을 열고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서류 상자가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땅 문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죠.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어요. 종이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덮고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에서 시장 골목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건 흥정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홀로 다락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 몇 분이 계산을 하고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거스름 돈을 건네드리고 있었죠. 5,000원짜리 2장을 드려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섞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시면 어떡해요? 손님한테 1,000원을 덜 드렸잖아요. 미란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거스름 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덜미까지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드릴게요. 미란이 손님에게 공손하게 사과하며 1,000원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에도 미란은 한숨을 푹 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자꾸 생기시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계산을 해왔는데 고작 1,000원 때문에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주방 의자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 모습을 보더니 대호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저녁에 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건강검진도 할 겸. 저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미리 체크하는 게 좋잖아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치매 예방에 관한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노인이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보호자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로 보이는 남자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도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셨고요. 저는 놀라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손자 지우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나갔던 거였죠. 한겨울에 겉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 계시고요. 그건 잠깐 쓰레기 버리러.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미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 계산도 자꾸 틀리시고 가스 끄는 것도 확인을 못 하세요. 의사 선생님 앞이라 제 말이 자꾸 꼬였습니다. 변명을 하려 할수록 제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나이에 비해 양호하십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시작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후견인 제도 같은 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후견인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오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어요. 빚도 많다는데 내가 나가면 애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옥 씨가 요즘 깜빡깜빡 한다더라. 그러게. 나이가 나이니까. 저는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락방에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버텨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견인 제도요. 요즘 노인들 때문에 많이들 한다면서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문틈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후견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짓고 있는데, 왜 나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걸까요? 다락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둠이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믿을만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 뜻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가게 주인 순자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또 물어보시네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제 제가 뭘 말했다는 걸까요? 분명 배추를 사러 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나 어제 여기 안 왔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제 며느리분이랑 같이 오셔서 배추 10포기 주문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제 미랑과 함께 시장에 온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순자 아주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정말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내 이름으로 주문을 한 걸까요? 아, 그랬구나. 내가 잊어버렸나 보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미란이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양념은 제가 해둘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40년 동안 해온 건데. 미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쉬세요. 하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칼질하시다가 손 베이실 뻔하셨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하지만 미란의 말을 부정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가 할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와서 배추 이야기, 젓갈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떡집 영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이 나한테 후견인 어쩌고 하면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후견인이 뭔데요? 영순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글쎄, 내가 치매 걸리거나 하면 재산 관리를 대신해 준다나 뭐라나?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미리 도장을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미란이 전화로 후견인 절차를 물어보던 게 떠올랐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느 아파트 화재 현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70대 노인이 가스불을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래서 안심이 안 돼요.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니까요. 저는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은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주려는 것처럼요. 나는 아직 멀쩡해. 장사도 너희들보다 더 오래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호가 피곤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미란이도 고생하니까 그냥 좀 믿어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자꾸 뭐라 해서 싫어.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란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너도 크면 알게 돼. 할머니 같은 분은 잘 모실수록 우리한테 좋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잘 모실수록 좋다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인가요? 다음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 씨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지. 그 집은 며느리가 알뜰하더라. 그러게. 저 나이 되면 다 저래. 집안에 젊은 사람이 챙겨야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지나갔어요.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관리받아야 할 대상이 된 걸까요? 인간이 아니라 재산 덩어리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장롱 깊숙이 숨겨둔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겼어요. 남편과 함께 사두었던 언덕 위 땅 문서, 상가 지분 서류. 요즘 그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돈다고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서류를 쓸어보았습니다. 이 종이들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더라도 이건 끝까지 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믿을만해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했던 그 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파 특보가 내려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셌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적었어요. 이 날씨에 누가 밥 먹으러 나오겠노? 저는 혼잣말을 하며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미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옥상에 빨래 좀 걷어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불이랑 수건 몇 장 널어놨는데 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춥다. 네가 올라가라. 미란이 허리를 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요즘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잠깐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의 허리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얇은 카디건 위에 코트를 걸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틈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빨래줄을 바라보니 이불과 수건 몇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옥상 한쪽에 있는 커다란 금속 케이지 안에도 빨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윗집에서 개를 키울 때 쓰던 사육용 케이지였어요. 지금은 쓰지 않아서 옥상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죠. 바람이 장난 아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케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이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쇠창살을 잡았더니 손바닥이 쩍 달라붙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자주 섞인 웃음이 나왔어요. 허리를 숙여 빨래를 주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각. 뒤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케이지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게 보였어요. 미란이 자물쇠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저는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아, 미란아.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옥상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코트 사이로 찬 공기가 파고들었어요.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쇠창살을 잡고 있던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갔어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4층 높이였어요. 아래 시장 소음과 자동차 경적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케이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이 온몸의 열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얼어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이상한 데에 들어갔다고 하겠죠. 미란의 말을 믿겠죠. 나는 그냥 정신 나간 늙은이로 기억될 거예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계세요? 지우였습니다. 8살짜리 손자가 옥상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케이지로 달려왔습니다. 자물쇠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자물쇠 번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휘청거리며 케이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우의 어깨를 붙잡아야 했어요. 작은 손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미란이 먼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추운데 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코트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뒀잖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르신들 원래 본인이 추운지도 모른다더라. 치매 초기 증상이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쇠창살보다 더 차가웠어요. 옥상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미라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날 일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또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칠 후 대호가 병원에서 받아온 브로셔를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 노인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미리 읽어보자. 혹시 대비해야 하니까. 저는 브로셔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치매 초기 증상, 후견인 제도, 요양원 입소 절차, 그런 단어들만 눈에 밟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브로셔를 내려놓았어요.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려는데 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미옥 씨, 그날 옥상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며?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미란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구해준 건 지우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미란의 눈빛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후견인 신청 절차요.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진단서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았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락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옥상에서의 일을 떠올렸어요.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치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쓰러졌으면 애들은 울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 거실에서 대호와 미란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또 시장에서 계산 틀렸다더라. 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미란의 말이 이어졌어요. 저는 문틈 너머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존재가 이미 사고 위험 요인으로 규정된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습니다. 할매, 요즘 치매 왔다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웃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억척같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다락방에서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늙어 죽으라는 거구나. 내 이름은 간판에만 남아있네. 저는 벽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장롱 안에 숨겨둔 서류 상자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모아둔 땅 문서와 상가 지분. 그것들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싸워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싸우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손자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옥상에서 저를 구해준 그 아이.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 아직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적어도 지우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추웠어요. 하지만 그날 옥상에서 느꼈던 추위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뜨겠죠.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쉬어야 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이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또 소리가 났어요. 톡톡톡. 누구?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나야. 지우였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우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했어.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무슨 거짓말? 지우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옥상에 있던 빨래 있잖아요. 바람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일부러 케이지 안에 던져 넣은 거예요. 나 다 봤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미란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하지만 지우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보험 아저씨가 집에 왔었어요. 할머니 다치면 4억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엄마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4억이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방 서랍에 뭔가 있어요. 보험종이랑 빚종이랑 이상한 노트도 있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말은 나중에 아무도 안 믿게 만들어 놓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과 모욕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짐을 지고 있었구나. 이 어린 것이 엄마의 비밀을 혼자 안고 있었구나. 저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지우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맞서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대호와 미란이 은행 볼일로 둘 다 외출했어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미란의 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옆에 서랍장이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영수증 더미. 별것 없었어요. 할머니, 이쪽이에요. 지우가 침대 및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 서랍을 열었어요. 노란색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꺼내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달그락거렸어요. 첫 번째 서류는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피보험자 박미옥, 수익자 최미란, 보험금 4억 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서류는 빈 문서였습니다. 식당 담보대출 2억 원, 카드 대금 3천만 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빚이 많았던 거구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보니 미란의 글씨였어요. 한파날 옥상 케이지에 오래 가두기. 계단 낙상 사고 위장. 외출 중 실족사. 저는 노트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계획. 미라는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원래대로 넣고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지우와 함께 시장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한 장씩 올렸어요. 복사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보험증권, 빈문서, 사고 계획 노트. 하나씩 복사본이 나왔어요. 저는 복사된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없고 숫자만 적혀 있네. 4억이라는 돈 앞에서 나는 그냥 보험 대상일 뿐이었구나. 할머니, 들키면 어떡해요?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게요. 할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의 용기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사한 서류를 다락방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원본은 미란의 서랍에 그대로 돌려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 15일 제 생신과 남편 제삿날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친척들과 시장 사람들이 모이는 날. 저는 그날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날
이 집안을 내가 직접 엎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달력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뒤로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미란 앞에서는 평소처럼 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깜빡깜빡하는 노인인 척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미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노트에 적힌 글씨가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유일한 동맹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온 지우가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요? 뭘 배웠는데? 비밀 지키는 법이요. 지우가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 아이는 8살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그날 있을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생신과 제삿날에 친척들이 모이면 그때 서류를 공개할 거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도울 거예요. 안 돼. 넌 가만히 있어. 위험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기 싫어요. 저는 지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보였어요. 이 아이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부터 저와 지우는 비밀 작전을 짰습니다. 미란이 없는 틈을 노려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전화했어요. 후견인 어쩌고 하면서요. 알겠어. 고마워. 지우의 정보 덕분에 저는 미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란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빨리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식당에 카메라 있는 거 알아요? 카메라? 응. 아빠가 도둑 들까봐 달아났다고 했어요. 뒷계단이랑 옥상 올라가는 데도 있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상 쪽에도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그날 옥상에서 있었던 일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란이 빨래를 케이지에 던져넣는 장면, 저를 가두고 내려가는 장면. 그게 다 찍혀 있을지도 몰랐어요. 지우야, 그 카메라 영상은 어디서 봐? 아빠 컴퓨터요. 거실에 있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대호의 컴퓨터를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으니까요. 지우야, 너 컴퓨터 할 줄 알아? 지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쉬워요. 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8살짜리 손자가 67살 할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일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대호와 미란이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거실로 내려갔어요. 대호의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으니까요. 모르겠는데.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숫자를 눌렀어요. 아빠 생일로 해볼게요.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어요. 지우가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찾아 열었어요. 할머니, 날짜 언제예요? 저는 옥상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말했어요.
지우가 그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영상 목록이 떴어요. 뒷계단, 옥상 출입구, 케이지 방향. 여러 각도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 미란이 보였습니다.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케이지 쪽으로 걸어가서 빨래를 안으로 던져 넣는 모습,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 잠시 후 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미란과 함께요. 저는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고 미란이 뒤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더 처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저게 그날의 나였구나. 저기서 죽었으면 모든 게 미란의 계획대로 됐겠구나. 할머니, 울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 영상이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미란의 거짓말을, 그날의 진실을. 지우야, 이 영상 저장할 수 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영상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생신과 제삿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68번째 생신이자 남편의 제삿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장 상인들도 얼굴을 비췄어요. 미라는 아침부터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효부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요즘 추워서 다락에만 계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이 지나면 저 연기도 끝이라는 걸 미라는 몰랐으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친척들과 시장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갔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 내가 말 좀 할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란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복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건드렸어요. 물이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소. 저는 서류를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의 사촌 동생인 대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피보험자 박미옥, 보험금 4억 원, 수익자 최미란. 대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길이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작은 노트였습니다. 한파날 옥상 케이지에 오래 가두기. 계단 낙상 사고 위장. 외출 중 실족사. 대길이 한 줄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대길이 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난으로 쓴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쓴 건데 그걸 진짜로 믿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장난도 세네. 그래도 이건 좀. 그때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그랬어요. 빨래를 케이지 안에 던져 넣은 거 나봤어요. 할머니가 들어가니까 자물쇠 잠그고 내려왔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우야, 너 지금 뭐라고?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 말은 아무도 안 믿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보험 아저씨한테 4억 나온다고 들었을 때 엄마 눈이 반짝거렸어요. 지우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애가 엄마를 그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로 하면 끝이 없어. CCTV부터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호가 컴퓨터를 켜고 CCTV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지우가 저장해둔 영상 파일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미란이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케이지 쪽으로 걸어가서 빨래를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저와 미란이 함께 올라왔어요. 저는 케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이 뒤에서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의 절규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저게 그날의 나였구나. 저기서 죽었으면 모든 게 사고로 처리됐겠구나. 영상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대호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다 뭐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빚이 2억이에요.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3천만 원이 더 불었어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대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고 보험 사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대길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파란 경광등 불빛이 식당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경찰관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대길이 앞으로 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옥상 케이지에 가두고 얼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보험금 4억을 노린 거예요. 경찰관이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미란의 팔을 잡았어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 당신들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집이 다 같이 살려고.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미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 왜 숨겼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믿을만해야 돈을 줄 수 있지.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관이 미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미란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겼어야 할 싸움에서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억척같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는 8살이었습니다.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는 걸 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나갔어요. 시장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저와 대호 그리고 지우뿐이었어요. 대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미란이가 그런 줄 몰랐어.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호 옆에 앉았어요. 알아. 너도 속은 거야. 빚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 미란이 말만 믿었어. 내가 바보였어. 대호가 흐느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대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 빚이 2억이 넘어. 가게도 담보로 잡혀 있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잠깐 기다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내려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호와 지우가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땅 문서와 상가 지분 서류였어요. 네 아베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다. 재개발 들어간다는 말 들었을 때도 혹시 몰라 숨겨뒀어.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10억은 될 거야. 대호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이게 있으면 빚 갚고도 남는데. 저는 대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믿을만해야 돈을 줄 수 있지.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어. 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 지우가 제 무릎에 기대왔어요. 작은 손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보물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물이지. 근데 진짜 보물은 따로 있어. 뭔데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야. 내가 할머니 진짜 보물이야. 지우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란이 연행된 다음 날부터 현실의 무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대호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빚이 생각보다 더 많아. 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담보대출 2억 원, 카드 대금 3천만 원, 사채 5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사채까지 있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이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막히니까 사채까지 손댄 것 같아. 나도 몰랐어. 이자가 매일 붙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채업자가 찾아왔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최미란 씨 남편 되시죠? 대호가 일어섰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뭔 일이에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5천에 이자 붙어서 6,500이요.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가게 차압 들어갑니다. 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요. 돈 마련할게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대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재개발 보상금 나오려면 석 달은 더 걸린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억짜리 재산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밤 시장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옥신의 며느리가 경찰에 잡혀갔다며?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다는데 무섭다 무서워. 근데 그 집 빚이 엄청나대. 사채까지 썼다더라. 저는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밥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불을 거드니 지우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엄마가 감옥 갔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란이 얼마나 오래 구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가 제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란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여전히 엄마였어요. 이 아이의 세상 절반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돈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요? 미란이 빚에 쪼들리지 않았으면 저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쩌면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한 거 아닐까요?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돈을 숨겼는데 결국 그게 가족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요? 새벽 3시에 거실로 나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너도 못 잤네.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미란이 말만 믿고 아무것도 안 챙겼어. 엄마한테도 소홀했고.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오늘 학교에서 놀림 받았다면서?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는 대호 옆에 앉았어요. 그만 자책해.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대호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 원망해요? 나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망해서 뭐 하겠어. 우리 살아야지. 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손이 커졌나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준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지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은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당 문 앞에 봉투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떼어 열어보았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어요. 채무자 최대호, 채권자 우리금융대부. 위 채무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통지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데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게가 잡힌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가요. 대호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어떡해. 가게 뺏기면 우리 어디서 살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황. 이게 이렇게 무력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토지는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힘들어요. 저는 다른 은행도 돌아다녔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하고 밥 짓고 손님 맞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왜? 할머니 울어요? 지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눈이 빨개.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먼지 들어갔나 봐. 지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빈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시장에서 떡집 영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순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옥 씨, 힘들지? 우리 집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남편이 보증 잘못 썼다가 집 뺏길 뻔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친척들한테 돈 빌렸어. 이자 없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친척. 그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대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사촌 동생. 그날 서류를 읽어주고 경찰에 신고해준 사람이었죠. 집에 돌아와 대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대길아, 나 형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압류 통지서, 은행 대출 거절, 당장 필요한 돈.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7천만 원이면 사채부터 갚을 수 있어.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저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요. 애들 학비에, 집 대출금에. 그 돈을 한꺼번에 빌려드리기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도움이 안 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무력해지는 거구나. 재산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때 지우가 다가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요. 지우가 저금통을 내밀었습니다. 내 용돈이에요. 3만 원 있어요.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작은 저금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미는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무력한 걸까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우의 어깨가 젖어들었습니다. 저도 울고 지우도 울었어요. 다락방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가압류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월기제사 날이었어요. 큰 제사는 지났지만 매달 15일에는 작은 상을 차려 올리곤 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다락방 한쪽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상 앞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사진은 말이 없으니까요. 당신이 남긴 땅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게도 뺏길 것 같고 지우는 학교에서 놀림받고 대호는 매일 울상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무 돈을 숨겨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삿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겼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호가, 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어. 살아있을 때 쓸 줄 알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남편은 항상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틀렸나 봐요.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었어요. 며느리도 잃고 아들도 상처받고 손자도 힘들어하고 내가 뭘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들어와. 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오늘 아버지 월기 제사구나. 나도 인사드릴게. 대호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대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변호사 만났어. 미란이 사건 때문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불안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 재개발 보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보상금 채권 양도라는 거래. 나중에 받을 보상금을 담보로 지금 돈을 빌리는 거야. 이자가 좀 붙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응. 변호사가 알아봐 준대. 며칠 안에 결과 나온다고.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많이 실망해서 쉽게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내가 할게. 엄마는 이제 쉬어. 저는 대호를 바라보았어요. 40이 넘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언제나 어린애 같았는데 지금은 제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대호야. 응. 미안해. 엄마가 너를 못 믿어서 돈을 숨겼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제대로 못 살았어. 미란이한테만 맡기고 아무것도 안 챙겼어. 저는 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하자. 숨기지 말고.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보, 들었죠? 대호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아침은 오지 않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됐대. 보상금 채권 양도 승인 났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선지급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보상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나와? 8억 정도 될 것 같대.
거기서 수수료 빼면 7억 5천은 받을 수 있어. 7억 5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짜야? 진짜 되는 거야?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빚 다 갚고도 남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대호가 제 옆에 와서 어깨를 감쌌어요. 사흘 후 은행에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채를 갚았어요. 대호와 함께 사채업자를 만나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6,500만 원. 사채업자가 돈을 세더니 영수증을 써주었어요. 다시는 사채 쓰지 마세요. 이자가 무섭습니다. 사채업자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어요. 식당 담보대출 2억 원. 은행 직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게가 내 것으로 돌아왔구나.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요. 가압류도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대호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 빚 다 없어졌어.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요즘 지우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받는 일도 줄었다고 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너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야. 대학 갈 때까지 매달 돈 넣어줄 거야. 지우가 통장을 들여다보았어요. 첫 입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내 거예요? 응, 내 거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데 써. 지우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꽉 감쌌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 떡집 김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떡집 영순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옥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그래요? 요즘 좀 나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어요. 미옥 씨, 그 일 다 해결됐다며? 다행이다. 네, 덕분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리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넸어요. 돈이 해결되니까 사람들도 달라지는구나. 씁쓸하면서도 현실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올렸어요. 형광등을 켜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금간 바닥 타일, 벗겨진 벽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가게는 진짜 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내 가게요. 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부터 내가 주방 맡을게. 엄마는 카운터만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쩡해. 내가 국물 맛은 봐야지. 대호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지우가 학교 갔다 와서 가게로 달려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할머니,
나 설거지 도와줄게.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빛이 번져갔어요.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손자가 설거지를 돕고 저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장 골목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옥 식당은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대호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 복잡해 보였어요. 엄마, 미란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볼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란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추운 날 옥상 케이지에 갇혔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미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에 번진 자국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100번도 넘게 망설였습니다.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어머니께 편지를 쓸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4억 원 때문에요. 빚에 쪼들리다 보니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구치소에서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케이지 안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치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지우가 어머니를 구해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엄마의 범죄를 막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최밀한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것. 엄마, 괜찮아요?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이 재판 언제야? 다음 달이래요. 검사가 징역 5년 구형한대. 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13살이 될 때까지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응. 미란이 면회 가볼까? 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지우 엄마잖아. 지우가 언젠가 엄마를 만나러 갈 거야. 그때 우리가 미란이랑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해. 대호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같이 가요. 일주일 후, 저는 대호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회색 건물이 우중충하게 서 있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란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앉았어요. 편지 받았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자는 내 손자의 엄마였어요. 미란아.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용서는 못해. 그건 솔직히 말할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지우가 엄마를 그리워해. 그 아이 앞에서 너를 나쁜 사람으로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마치고 나오면 다시 시작해.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 미란이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저도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용서는 못한다면서 면회를 오다니.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용서는 아니야. 그냥 앞으로 가려는 거야. 뒤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보고 왔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요? 엄마 잘 있어요? 응. 너 보고 싶다고 했어. 지우가 제 품으로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제 69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시장 골목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침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호가 먼저 주방에 내려가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니까 좀 더 자지. 이 나이에 습관이 어디 가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이 인사했어요. 미옥 씨, 오늘 생신이라며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떡집 영순 아주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옥 씨, 저녁에 떡 가져다 줄게. 생신떡은 내가 쏜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수군거리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옥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페인트 대신 깔끔한 글씨로 미옥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호가 지난달에 새로 해준 거였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들어갔어요. 형광등을 켜니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은 그대로였지만 의자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벽에는 새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호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가는 엄마가 봐줘. 내 솜씨는 아직 엄마 반도 안 돼. 저는 웃으며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 저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미옥 씨 생신 축하해요. 아이고, 고마워요. 손님들이 인사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1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지우가 종이를 펼쳤어요. 상장이었습니다.
효행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교에서 받았어요. 할머니 돌보는 이야기 썼더니 선생님이 뽑아줬어요. 저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우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지우, 잘했네. 지우가 제품으로 안겼어요. 9살이 된 손자는 작년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많이 사랑해.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저녁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호가 상을 차렸어요. 미역국, 잡채, 전,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길 아저씨와 시장 아주머니 몇 분이 왔어요. 영순 아주머니가 가져온 떡이 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미옥 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할 말 있어요. 모두가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이 믿을만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원망스러웠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거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놈. 울리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테이블, 의자, 메뉴판, 주방.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구석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간판에만 내 이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가게는 내 것이고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었습니다. 지우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해요? 저는 웃었어요. 돈은 왔다 가는 거고 사람 마음이 남는 거라고. 그 생각,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락방이 아니라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은 날은 숫자 말고 사람을 보고 살겠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이 셔터를 올리겠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이 가게에서.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재산이었어요.